조선의 국모, 만인이 우러러보는 왕비의 자리. 과연 그곳은 찬란한 금빛으로 빛나는 영광의 보좌였을까요? 아니면 화려한 비단으로 감춘 서슬퍼런 단두대였을까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 칭송받는 세종대왕, 그의 곁을 지켰던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천사 118년 8월 10일 한여름의 태양이 경복궁의 기와를 녹일 듯 쏟아져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근정전 앞마당은 오색 깃발과 수백 명의 신하들, 그리고 새 시대를 환호하는 백성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조선의 제사대 왕 세종의 즉위식이 거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북소리가 둥둥 울리고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음악이 궁궐 담장을 넘어 한양 바닥을 적셨습니다. 모든 이들의 눈은 새로 등극한 젊은 왕 충녕대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당당했고 위엄이 있었으며 조선의 새로운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호의 물결 한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위태로운 표정을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의 아내, 이날 왕비로 책봉된 심씨, 훗날의 소원왕후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창백했습니다. 핏기 없는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서 있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뱃속에는 세상에 나오기 직전인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신 9개월, 몸을 가누기조차 버거운 만삭의 몸이었습니다. 왕비의 대례복인 적에는 아름다웠지만 잔혹했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비단옷의 무게만 해도 엄청난데 머리 위에 얹은 가채와 장신구의 무게는 마치 목을 조르는 족쇄와도 같았습니다. 8월에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그녀는 숨이 턱턱 막혀오는 고통을 홀로 삼켜야 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발길질을 할 때마다 척추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심장, 경복궁의 근정전이었고 그녀는 이제 막 조선의 국모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수백,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감시하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쓰러진다면, 만삭의 몸을 핑계로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곧 왕실의 불길한 징조로 해석될 것이고 남편 세종의 앞길에 흠집을 내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녀는 어지러운 현기증을 느끼며 아래십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흐릿해지던 정신이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버텨야 한다.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에게 속삭이듯 아니 애원하듯 다짐했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려 천세, 천세, 천천세를 외칠 때마다 그 함성 소리는 축하가 아니라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쳐오는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즉위식, 모두가 웃고 있는 그 잔치판에서 왕비 심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녀가 공페라는 호를 받고 옥새를 받아들었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벅찬 감격이라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녀가 견디고 있는 무게는 단순히 무거운 예복이나 만삭의 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하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시아버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철혈군주 태종. 그는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권력의 칼자루는 여전히 그의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상왕이 된 태종의 눈빛은 즉위식 내내 며느리 심씨와 그녀의 가문을 훑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자애로운 시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심씨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 이 순간이 자신에게는 지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의식이 끝나고 궁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옮겼습니다. 화려한 가마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가 뭉쳐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괴롭히는 것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문가 청송 심씨 가문의 딸로 태어나 왕실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제는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영화를 거머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뱃속의 아이, 훗날의 안평대군이 세상 밖으로 나오려 요동치는 동안 그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율했습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바로 그날, 그녀가 마주한 것은 천국이 아니라 소리 없는 지옥의 서막이었습니다. 가장 높고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질 운명이 마치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그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왜, 이토록 착하고 어지럽던 여인을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 것일까요? 이야기는 1395년 한 소녀가 태어났던 그 평화롭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395년 가을, 경기도 양주의 한 명문가 저택에서 맑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천부원군 시몬의 딸, 훗날 소원왕후가 되는 아이의 탄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개국공신의 아들이었고 집안은 고려 때부터 이어져 온 쟁쟁한 명문가였습니다. 아이는 비단 포대기에 쌓여 금지옥엽으로 자라났습니다. 비록 당시의 관습대로 여자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아 그저 심씨로만 불렸지만 그녀는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귀한 딸이었습니다. 총명한 눈빛을 가진 소녀는 글을 배우고 예절을 익히며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는 무관한 온실 속 화초처럼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도 없이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의 형태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1408년 심씨가 꽃다운 1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 시몬이 근심 어린 표정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왕실과 혼담이 오가고 있다. 왕실이라니요? 소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당시 왕은 태종 이방원, 피의 숙청으로 왕권을 다진 무시무시한 군주였습니다. 왕실로 시집을 간다는 것은 부귀영화를 약속받는 길일 수도 있었지만 자칫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상대는 태종의 셋째 아들 충녕대군이었습니다. 당시 12살이었던 꼬마 신랑 심씨보다 2살이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14살의 신부는 연지곤지를 찢고 화려한 화롯을 입었지만 그 옷자락 아래 숨겨진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는 구중궁궐로 들어가는 길이었으니까요.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시아버지 태종의 서늘한 눈빛도, 왕실의 엄격한 법도도 모든 것이 어린 소녀에게는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 마주한 꼬마 신랑은 생각보다 훨씬 여리고 순해 보였습니다. 칼과 활을 즐기는 아버지 태종이나 형들과 달리 이 어린 소년의 눈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충녕대군은 무인이라기보다는 문인에 가까웠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조금은 유별난 소년. 심씨는 그런 어린 남편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조용하고 어진 사람이라면 무서운 궁궐 생활도 견딜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의 신혼 생활은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한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다행히 충녕대군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셋째 아들, 왕의 형제로서 적당히 조용히 살아가면 되는 존재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비껴나 있었기에 오히려 그들의 삶은 소박한 행복으로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밤늦도록 책을 읽었고 아내는 그 곁에서 조용히 촛불 심지를 돋우며 차를 다렸습니다. 책 넘기는 소리와 차 따르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우던 시절, 그것이 심씨가 평생을 통틀어 가장 그리워하게 될 평화였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심씨는 17살이 되었습니다. 1412년 봄, 저택의 뜰에 살구꽃이 만발하던 날, 그녀는 첫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훗날의 정소공주. 첫 손녀를 본 호랑이 같은 시아버지 태종조차 입이 귀에 걸릴 만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1414년, 그녀는 19살의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병약하지만 총명했던 왕, 문종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딸 정의공주가 태어났고 1417년에는 둘째 아들, 훗날 세상을 뒤흔들 야심가 수양대군까지 태어났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심씨의 삶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명문가의 딸, 왕자의 아내, 그리고 건강한 아이들의 어머니. 남편 충녕대군은 여전히 책만 파고드는 학구적인 사람이었고, 왕위는 첫째 형인 양녕대군이 물려받을 것이 확실해 보였습니다. 심씨는 안심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대군의 가족으로 왕의 울타리 밖에서 조용히 늙어가면 된다. 그녀는 남편이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다는 것은 곧 칼날 위에 선다는 뜻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바란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저녁이면 남편과 마주 앉아 아이들의 재롱을 보는 소소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불행이라는 괴물을 살찌우는 먹이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그녀가 안온한 일상에 젖어있던 그 시각, 궁궐 안에서는 심상치 않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세자, 양녕대군의 비행이 날로 심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부는 뒷전이고 기생들과 어울리며 태종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일삼는 세자. 그에 반해 셋째 아들 충녕대군의 총명함은 날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태종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저울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심씨는 불안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남편의 등 뒤에서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총명함을 감추라고. 너무 밝은 빛은 어둠을 부르는 법이라고. 하지만 낭중지추라 했던가요? 주머니 속의 송곳은 결국 뚫고 나오는 법. 충녕대군의 재능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418년 6월 마침내 운명의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태종은 양녕대군을 폐위하고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군 부인에서 세자빈이 된 심씨.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이라며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빈 찡분이라는 호를 받고 궁궐의 안주인 자리에 한 걸음 다가선 그녀. 하지만 심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세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친정이 권력이라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몸은 또다시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을 임신 중이었던 것입니다.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에도 버거운 몸으로 그녀는 급변하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세자 책봉 2달 만인 8월, 태종은 전격적으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충녕대군은 세종이 되었고 심씨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종대왕의 즉위를 조선 최고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왕비가 된 심씨가 느꼈던 감정은 환희가 아닌 전율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옥좌 뒤에 물러앉은 상황, 태종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 서늘한 시선은 이제 막 권력의 정점에 선 며느리의 친정, 청송심씨 가문을 조용히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라면 처남들과 사돈까지 가차없이 베어버렸던 태종. 이제 그의 칼끝은 새로운 왕비의 아버지 시몬을 향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에 가장 큰 불행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화려한 적의 아래 그녀의 심장은 쿵쿵거리는 공포로 요동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쓰여질 왕관의 무게라는 것을 그녀는 아직 온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 오른 지 불과 한 달, 심씨 가문의 영광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아버지 시몬은 영의정에 올랐고 명나라로 떠나는 사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한양을 떠나던 날, 도성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조선의 내로라 하는 고위 관료들이 모두 몰려나와 그의 앞길을 배웅했고 그 행렬이 어찌나 길고 화려한지 구경 나온 백성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 흙먼지가 하늘을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지금 조선의 권세는 모두 시몬 대감에게 있다. 시몬 본인조차 그 환호성에 취해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왕의 장인, 즉 국구, 국조로서 누리는 이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배웅의 행렬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바로 상왕 태종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 그는 평생을 권력이라는 괴물과 싸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는 자라면 형제든 처남이든 심지어 오랜 동지든 가리지 않고 베어버린 철혈 군주였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며느리의 아버지 시몬에게 쏠리는 세상의 관심은 불길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왕권은 오직 한 사람, 내 아들 세종에게만 있어야 한다. 외척의 힘이 커지면 왕은 흔들린다. 태종의 머릿속에서 비정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이 명나라 황제를 만나러 먼 길을 떠나 조선을 비운 사이 태종은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시작은 엉뚱하게도 군사 문제였습니다. 병조 참판 강상인이 군사 관련 보고를 상왕인 태종에게 먼저 하지 않고 왕인 세종에게만 보고했다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태종은 이를 왕과 상왕 사이를 이간질하고 권력을 나누려 한 역모로 규정했습니다. 억지에 가까운 죄목이었지만 절대 권력자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관련된 신하들이 줄줄이 잡혀 들어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 태종이 원했던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몬 대감의 지시였습니다. 결국 고문을 견디다 못한 이들의 입에서 시몬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각본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주인공이 돌아와 단두대에 서는 일만 남았습니다. 시몬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명나라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환대를 받고 조선의 위상을 높였다는 자부심에 부풀어 압록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금이환영의 환영 인파가 아니라 오라를 든 금부도사들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자마자 그는 죄인의 신분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영의정의 관복은 벗겨졌고 붉은 오라가 그의 몸을 결박했습니다. 한양으로 압송되는 수레 안에서 시몬은 하늘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을 테지만 비정한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지옥을 향해 굴러갔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구중궁궐 깊은 곳 왕비 심씨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소원왕후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역적이라니요. 어질고 충직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나라를 뒤엎으려 한대역죄인이 되었다는 소식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할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 세종에게 달려가 엎드려 빌고 싶었을 것입니다. 전하,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억울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남편 세종조차 아버지 태종의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왕비가 나서서 아버지를 구명하려 든다면 태종의 칼끝은 왕비를 넘어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어린 자식들에게까지 향할지 몰랐습니다. 시몬은 모진 고문을 받았습니다. 불에 달군 쇠가 살을 태우고 몽둥이가 온몸을 으깨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지도 않은 역모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조선 최고의 권세가였던 시몬은 차가운 형장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죽기 직전 그가 남겼다는 유언은 사무치는 한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은 박씨와는 혼인하지 말라. 자신을 모함한 강상인과 박은 등의 무리를 향한 저주였습니다. 왕비의 비극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멸문지와 멜먼즈과 가문의 씨를 말리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왕비의 어머니 안씨와 형제자매들은 하루아침에 양반 신분에서 박탈당해 관비, 즉 노비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 부부인의 칭호를 받으며 왕비의 어머니로 대접받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궁궐의 바닥을 닦고 천한 일을 해야 하는 노비로 전락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경복궁의 화려한 전각 안에 앉아있는 왕비 소원왕후의 심정을.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서는 친정 식구들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다가도 목이 메어 수저를 놓아야 했고 잠을 자다가도 악몽에 시달려 깨어나야 했습니다. 차라리 미쳐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그녀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왕비의 미소를 잃지 않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노비로 만든 시아버지 태종에게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려야 했고 강령하시옵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효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연극이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끓었습니다.
역적의 딸이 어찌 국모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신하들은 태종의 눈치를 살피며 패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비 심씨를 내쫓아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소원왕후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패비가 된다면 그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고 그녀가 낳은 아이들 또한 역적의 핏줄이라는 낙인이 찍혀 세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편은 없었습니다. 남편 세종조차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구한 것은 그녀의 가문을 박살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패비 논의를 일축했습니다. 왕비가 내조를 잘하고 있으며 이미 왕자를 많이 낳아 왕실의 후사가 튼튼하니 쫓아낼 이유가 없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일 뿐이다. 이것은 자비였을까요? 아닙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이미 시몬 가문을 멸망시켜 외척의 힘을 뺐으니 굳이 왕비까지 갈아치워 또 다른 외척 세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왕비가 낳은 세자, 훗날에 문종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모를 폐위시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소원왕후는 폐위의 위기를 넘기고 왕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안도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자의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죄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살얼음판 같은 궁궐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친정은 쑥대밭이 되었는데 나 혼자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죄책감.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시아버지의 잔혹한 얼굴이 겹쳐 보이는 고통. 그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죽였습니다. 슬퍼도 울지 않고 기뻐도 웃지 않는 마치 돌부처와 같은 여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녀의 침묵은 깊어졌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몸은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왕실의 대를 잇는 것, 태종이 그녀를 살려준 유일한 이유이자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궁궐에서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출산이라는 기나긴 고행의 길이 그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의 몰락 이후 소헌왕후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법을 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이 닫힌 대신 그녀의 몸은 쉴 새 없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산이라는 이름의 거룩한 의무이자 살아남은 자가 치러야 할 처절한 몸값이었습니다. 1418년 즉위하던 해 만삭의 몸으로 대례를 치르고 낳은 안평대군을 시작으로 왕비의 출산 행렬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1420년 넷째 아들 이명대군 26세, 1424년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 30세, 1425년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 31세, 1427년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 33세, 그리고 1434년 그녀의 나이 40이 다 되어 낳은 막내 아들 영웅대군까지. 숫자로 나열하면 그저 다복한 왕실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간을 들여다보면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14살부터 40살까지 여인의 인생에서 가장 꽃다워야 할 2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녀는 무려 10번의 출산을 겪었습니다. 평균 2년에 한 번꼴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열악한 의학 수준을 생각하면 이것은 10번이나 저승문턱을 넘나들었다는 뜻입니다. 임신, 입덧, 만삭의 고통, 목숨을 건 출산, 그리고 산후조리, 몸이 채 회복되기도 전에 다시 찾아오는 임신. 소원왕후의 자궁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배는 꺼질 날이 없었고 허리는 만성적인 통증으로 비명질렀습니다. 뼈마디가 벌어지고 치아가 들뜨는 산후풍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왕실의 안정을 위해, 그리고 역적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완벽한 국모로 인정받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제물처럼 바쳐야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밤새워 학문을 연구하며 눈이 나빠질 때 소원왕후는 밤새워 산고를 치르며 생명을 깎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바로 남편 세종의 여자들, 후궁들이었습니다.
세종은 성군이었지만 동시에 정력적인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소원 왕후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신빈 김씨, 혜빈 양씨, 영빈 강씨 등 공식적인 후궁만 6명이었고 승은을 입은 궁녀들까지 합치면 그 수는 더 늘어났습니다. 후궁들이 낳은 자녀만 해도 12명이 넘었습니다. 왕비의 처소인 교태전의 밤은 길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인의 처소로 발길을 돌리는 뒷모습을 지켜보며 소원왕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질투? 분노? 배신감? 여인이라면 응당 느껴야 할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투기하지 않는 왕비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투기는 7거지약 중 하나였고 만약 그녀가 질투의 기색이라도 보였다가는 기다렸다는 듯 신하들이 달려들어 패비를 논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이미 멸문지화를 당해 힘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줄 방패는 오직 그녀 자신의 인내심뿐이었습니다. 역사는 소원왕후를 일러 투기가 없고 후궁들을 너그럽게 대했다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너그러움의 실체는 피눈물 나는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예가 바로 신빈 김씨와의 관계입니다. 신빈 김씨는 본래 소원왕후의 지밀라인, 즉 몸종이었습니다. 왕비가 시집올 때 친정에서 데려온 아이였고 왕비의 손발이 되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중을 들던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세종이 바로 그 몸종에게 승은을 내린 것입니다. 믿었던 신복이 남편의 여자가 되어 배가 불러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을 때 소원왕후의 심장은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내 남편의 아이를 뵌 내 몸종. 보통의 여인이라면 치를 떨며 내쫓거나 핍박했을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원왕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신빈 김씨를 후궁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녀가 낳은 아이들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보살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인 수양대군과 영흥대군의 양육을 신빈 김씨에게 맡기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인군자 같은 인품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완벽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거세했습니다. 질투라는 불씨가 자신의 남은 삶과 자식들의 미래를 태워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가슴에 얼음장을 끼얹은 것입니다. 그녀는 후궁들이 아이를 낳으면 귀한 선물을 하사했고 후궁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온화한 미소로 중재했습니다. 내 명분은 평화로웠습니다. 왕비와 후궁, 후궁과 후궁 사이에 큰 잡음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런 아내를 보며 어질고 덕이 높다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소원왕후가 홀로 삼킨 울음과 억눌린 본능 위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았습니다. 세종은 아내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태종이 죽고 난 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의 상처를 어루만지려 노력했습니다. 1424년 왕비가 외할아버지 최한의 집에 행차할 때 왕의 행차에 버금가는 성대한 의식을 치르게 해주었습니다. 1426년에는 노비가 된 장모 안씨와 처가 식구들의 천민 신분을 면천시켜 주었고 빼앗겼던 직첩을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시몬의 복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으로서도 선왕인 태종의 판결을 뒤집는 것은 정치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소원왕후는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뼈에 사무치는 서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 남편은 세상 모든 백성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성군이라는데 정작 내 아버지의 억울함은 풀어주지 못하는구나. 그녀는 이 모순을 가슴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왕비가 되기 위해 자신을 지웠습니다. 국정 파트너로서의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1426년 한양에 대화제가 났을 때 강원도에 있던 세종을 대신해 화재 진압을 지휘한 것도 임신 중인 소원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병조국방부의 업무까지 일부 처리할 정도로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세종은 그녀를 신뢰했고 종종 국사를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국모의 삶은 속으로 토착하고 있었습니다. 40세의 막내 영흥대군을 낳고 나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궁은 헐었고
기력은 소진되었습니다. 10명의 아이를 낳아 길러낸 위대한 어머니의 몸은 사실 바람만 불어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고목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잔인하게도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이 고목나무를 향해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식들, 자신의 생명을 깎아 빚어낸 그 보석 같은 아이들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비라는 화려한 감옥에서 그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희망, 그 희망이 산산이 부서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예고도 없이 가장 아름다운 봄날에 찾아왔습니다. 여인의 몸을 빌려 태어난 10명의 생명. 그것은 왕실의 축복이자 소원왕후가 이뤄낸 기적과도 같은 업적이었습니다. 궁궐의 뜰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세종과 소원왕후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짙겠습니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잃을 것도 많다는 잔인한 진리를 그녀는 뼈저리게 배워야 했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지만 그 손가락이 하나둘씩 잘려나가는 고통을 어미는 맨정신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가장 화사한 봄날,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1424년 세종 6년의 봄이었습니다. 소헌 왕후가 가장 애지중지했던 첫정, 맏딸 정소공주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병명은 천연두, 당시로서는 마마라 불리며 신조차 손쓸 수 없다는 공포의 역병이었습니다. 불과 13살, 이제 막 피어오르는 꽃봉오리 같은 아이였습니다. 소헌 왕후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왕비의 채통도 잊은 채 열에 들떠 헛소리를 하는 딸의 손을 잡고 물수건을 갈아주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수명을 가져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하지만 하늘은 어미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꽃잎이 지듯 정소공주는 허망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첫 아이를 가슴에 묻은 그날, 소원왕후의 가슴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남편 세종도, 심지어 그 무서운 태종조차 첫 손녀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자식을 잃은 어미의 텅 빈 속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밥을 넘기지 못했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비였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들이 줄줄이 그녀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눈물을 삼키며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상처 위에는 딱지가 앉았고 시간이라는 약이 흉터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무럭무럭 자라 혼인을 하고 손주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소원왕후는 50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왕실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남은 여생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지독했던 젊은 날에 고생에 대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그녀가 방심하기를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가장 거대한 파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414년 가을, 비극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평생의 한을 품고 살았던 친정어머니 안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역적의 아내로 관비로 전락했다가 겨우 신분을 회복했지만 끝내 남편의 명예 회복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어머니 소원왕후는 통곡했습니다. 친정이 몰락한 후 유일하게 마음을 의지했던 기둥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 불효한 딸을 용서하세요. 그녀의 슬픔은 깊었지만 이것은 순리에 따른 이별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그의 겨울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12월,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20살, 건장하고 총명하여 세종이 특히 아꼈던 아들이었습니다. 병명은 창진부스럼 혹은 홍역의 합병증으로 추정되는 급병이었습니다. 병세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젊은 아들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허무하게 숨을 거뒀습니다. 소헌왕후는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다 큰 아들의 장례를 또 치러야 했습니다. 어찌하여 순서도 없는가?
어찌하여 늙은 어미는 살려두고 젊은 아들을 데려가는가.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인한 운명은 그녀에게 숨쉴 틈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광평대군을 보낸 지 딱 한 달 뒤인 1445년 1월, 이번에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9살, 형의 죽음을 슬퍼하며 상주 노릇을 하던 동생이 형을 따라가듯 쓰러진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죽음의 사신은 냉정했습니다. 평원대군 역시 손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간격으로 두 아들의 죽음. 이것은 참처, 참단이라 불리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20년 전 잃은 딸까지 합하면 3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은 것입니다. 소원왕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샘이 말라버린 자리에는 핏빛 절망만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다가 다시 실성한 듯 웃기도 했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왕비 마마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죽음은 곧 조상의 곁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자식을 앞세운 어미에게 유교의 예법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자의 말씀도 성리학의 이치도 죽은 아들을 살려낼 수는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소원왕후가 붙잡은 지푸라기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내불당, 궁궐, 내의 불당을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무릎이 닳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내 아들들이 저승에서라도 고통받지 않게 해주소서. 다음 생에는 부디 오래오래 살게 해주소서. 조정 대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하, 숭유옥불의 나라에서 왕비가 불사를 주관하고 절을 짓는 것은 법도에 어긋납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신하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밤마다 죽은 아들의 베냇저고리를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내의 모습을,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진 아내의 등을 보며 천하의 성군 세종도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왕비가 자식을 잃고 의지할 곳이 부처밖에 없다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막겠느냐. 세종은 아내를 위해 법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고 죽은 왕자들의 명복을 비는 천도제를 성대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도 아내를 따라 불교 경전을 읽으며 슬픔을 달랬습니다. 소원왕후에게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미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산소호흡기였습니다. 목탁 소리에 기대어 그녀는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텼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병은 결국 육체를 파괴하기 마련입니다. 자식 셋을 먼저 보낸 어미의 심장인들 온전할 리 있었겠습니까?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잠을 자도 가시방석 같은 날들이 계속되면서 소원왕후의 건강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역력이 바닥난 그녀의 몸에 병마가 깃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1446년 봄, 아들들을 보낸 지 1년여 만에 소원왕후는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었습니다. 생의 끈을 놓고 싶어하는 깊고 깊은 절망의 병이었습니다. 1446년 3월, 봄 기운이 궁궐 담장을 넘어오고 있었지만 소원왕후의 방에는 차가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병명은 이질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소화기 전염병과 그로 인한 합병증. 이 16년간 10번의 출산으로 너덜너덜해진 자궁과 오장육부는 더 이상 병마를 이겨낼 힘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삼키지 못했고 물조차 넘기기 힘들어했습니다. 열은 불덩이처럼 치솟았다가 얼음장처럼 식기를 반복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왕비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한때 풍만하고 아름다웠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한 몸이 이불 아래 작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국정을 뒤로하고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전국의 명의를 불러 모으고 죄수들을 풀어주며 덕을 쌓고
산천초목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소. 천하를 호령하던 왕도 죽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세자문종 역시 식음을 전폐하고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고 수양대군을 비롯한 다른 왕자들은 자신의 팔뚝을 찢어 부처님께 공양하며 어머니의 생명 연장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불꽃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혼미한 의식 속에서 소원왕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무언가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것은 산해진 미도, 값비싼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달콤한 것, 설탕. 설탕이 먹고 싶구나. 그녀의 마지막 소원은 고작 설탕 한 줌이었습니다. 평생 쓴맛만 삼키며 살아온 인생. 마지막 가는 길에 혀끝에 닿는 달콤함이라도 느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비통하게도 당시 조선에서 설탕은 금보다 귀한 수입품이었습니다. 왕실 창고를 뒤졌지만 재고가 없었습니다. 중국의 사신을 보내 구해오기엔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세종과 자식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내가, 어머니가 죽기 전에 먹고 싶다는 그 하찮은 설탕 하나를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에 그들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소원왕후는 그토록 원하던 설탕 맛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3월 24일 왕비는 궁궐의 법도에 따라 둘째 아들 수양대군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51세의 일기로 고단했던 삶을 마감했습니다. 14살의 시집와 37년 왕비로 산 지 28년 만의 안식이었습니다. 왕비가 숨을 거두자 세종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덕이 없어 현명한 왕비를 잃었다. 그는 채통도 잊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뒤늦게 명나라에서 설탕이 도착했을 때 세종은 그 설탕 단지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영전 앞에 설탕을 바치며 텅 빈 허공에 대고 수없이 미안하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훗날 문종 역시 어머니가 드시고 싶어 하던 것을 끝내 드리지 못했다며 평생을 가슴치며 후회했다고 합니다. 소원왕후가 떠난 후 세종의 삶은 급격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자신이 평생 억눌러왔던 불교에 귀의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는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책, 석보상절을 짓게 했습니다. 부처의 일생을 우리글, 훈민정음으로 번역한 책이었습니다. 세종은 완성된 책을 읽으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고 직접 아내를 그리워하며 참불가 월인 천강지곡을 지었습니다.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추듯 내 사랑도 당신을 비추리라.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 뒤에는 먼저 떠난 아내에게 바치는 남편의 애절한 사랑 노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소원왕후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었을까요? 세종의 건강도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눈병은 실명 직전까지 갔고 당뇨와 합병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떠난 지 정확히 4년 뒤인 1450년 세종 또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여주 영릉, 잉민에 함께 묻혔습니다. 조선 왕릉 최초의 합장릉 한봉분의 왕과 왕비를 같이 묻는 형식이었습니다. 살아서는 구중궁궐의 법도와 시선 때문에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등을 보며 견뎌야 했지만 죽어서는 흙 속에서나마 한 이불을 덮고 영원히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소원왕후 심씨의 삶을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역사책은 그녀를 조선 최고의 국모, 내조의 여왕 덕이 높은 왕비라고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식어를 걷어내면 무엇이 남습니까? 거기엔 철저히 파괴된 한 인간의 영혼이 있습니다. 14살 어린 나이의 시집와 20대의 친정이 멸문당하는 꼴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던 여인, 남편을 위해, 왕실을 위해 26년간 기계처럼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여인, 남편의 여자들이 낳은 자식까지 웃으며 키워야 했던 여인, 그러다 결국 자식 셋을 앞세우고 자신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51세라는 이른 나이에 요절한 여인. 그녀가 칭송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가부장제 사회와 왕실 시스템이 요구하는 완벽한 희생을 아무런 불만 없이 수행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덕은 타고난 성품이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깎고 다듬어 만들어낸 처세술이자 방어기제였습니다. 그녀가 묵묵히 내조하지 않았다면
내명부를 평화롭게 다스리지 않았다면 세종대왕이 과연 국정에만 전념하여 한글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대왕이라 부르며 존경할 때 그 위대함의 절반은 소헌왕후의 몫이어야 합니다. 세종의 찬란한 치세는 소헌왕후의 피눈물과 썩어들어간 속마음을 거름삼아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왕의 업적만을 크게 다루지만 그 이면에는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비명이 600년 세월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영릉에 가면 세종과 소헌왕후가 나란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종의 무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만 그 옆에 누운 소헌왕후에게는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가장 고달픈 삶을 살다 간 여인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죽는 순간까지 설탕 한 줌의 위로조차 받지 못했던 그녀의 씁쓸한 인생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적의 속에 감춰진 상처, 굳게 담은 입술 뒤에 삼켰던 천만 마디의 말들. 소헌왕후 심씨, 그녀는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야말로 잔혹한 운명과 맞서 싸우며 시대를 견뎌낸 진정한 주인공이 아니었을까요? 달콤한 설탕 한 숟가락이 사무치게 그리웠을 그녀의 영혼이 부디 저 하늘에서는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온전한 심씨 그 자체로 행복하기를 빌어봅니다.